해서 돈벌이도 없고 그 큰 돈을 어떻게 바로 마련을 하겠어요? 바로가 아니라 벌써 1년이 다 돼가요. 당장에 몇 천이 어디서 나냐고요?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전화를 해서 따지셔야겠어요? 아니, 따지는 게 아니고요. 있는 사람이 좀 베풀면 어때서요? 사돈끼리 돈 가지고 이러시는 거 정말 아니죠? 사돈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을 안 아들은 어머니를 비난했습니다. 아니, 장모님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제 입장이 뭐가 돼요? 그동안 네 입장 생각하느라 참은 거야. 고소하고 싶은 거를. 고소요. 그러면 제가 처가에서 고개라도 들겠어요? 천천히 갚겠다고 하시잖아요. 만약에 장모님이 못 주시면 저라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네가 대신이라도 갚는다고 그랬지? 너 그 말 꼭 지켜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김명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 사돈에 관한 이야기이죠. 별장을 살 때는 돈 아깝다며 그렇게 반대하던 아들이 김 씨의 별장을 몰래 쓴 것도 모자라서 불을 내는 큰 사고까지 쳤습니다. 김 씨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배째라는 듯한 태도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아니었다면 아들과 사돈의 만행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너무 파렴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 아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믿은 김 씨 본인의 잘못이었죠. 하지만 피해는 김 씨 혼자 다 감수해야 했고 정작 잘못한 사람들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얼렁뚱땅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바보같이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서로를 처음 만났을 당시에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결혼할 생각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가진 것 하나 없이 무모했죠. 그래서 결혼하고 몇 년간은 김 씨도 남편도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회사가 끝난 뒤에 대리운전을 하기도 했고 김 씨 또한 식당에서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뒤에도 김 씨 부부는 돈 버느라 여가 시간이라는 게 없었고 여행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죠. 이렇게 살다가는 끝이 안 보인다.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겠어. 회사를? 그래. 사실 내가 그동안 생각해오던 게 있는데 말이야. 당신이랑 나랑 식당을 차려보는 게 어때? 아들이 중학교에 올라갈 때쯤에 남편이 갑작스레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루 12시간 이상 쉬지 않고 일하는 삶이 힘들었던 김 씨는 남편 말대로 하기로 하고 그 퇴직금으로 함께 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김 씨 부부는 영원하던 대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식당이라고 편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 전의 생활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죠. 대단한 부자가 된 건 아니었지만 한 달에 2번씩은 쉴 수 있었고 아들이 원하는 공부도 시켜줄 수가 있었죠. 비록 아들이 그 공부를 끝까지 하지 못해서 결실은 맺지 못했지만 말이죠. 법 공부를 하던 아들은 공부를 그만두고 보험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하게 되기까지 김 씨 부부가 뒷바라지를 했죠. 식당이 잘 돼도 김 씨 부부는 사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 닫는 날도 많지 않았고 그렇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는 부동산을 샀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엄청 떨어질 때였는데 남편이 투자를 하겠다며 빌라를 샀죠. 지금이라도 파는 게 좋지 않을까? 김 씨가 샀던 빌라는 시간이 지나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떨어지지도 않았기에 이쯤에서 팔면 손해는 없을 것 같아서 물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영이 그놈 결혼하면 이 집이나 주지. 그러다가 오르면 팔아도 되고. 김 씨도 그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아들이 결혼할 아가씨를 데리고 오기도 했고 말이죠. 그동안 세를 주던 빌라는 아들이 결혼하며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내 친구 용철이 말이야. 용철 씨가 왜? 이번에 귀촌을 한다네. 정말? 완전히 이사 가는 거야? 어디로? 남해로 간대. 남해? 거기에 연고가 있대? 제주시 고향이래.
50대 후반이 되니 주변에 은퇴한 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몇은 귀촌을 했고 말이죠. 남편은 그런 지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도 나이가 드니 신경에도 어떤 변화가 왔죠. 우리도 귀촌이나 할까? 당신 고향이나 내 고향이나. 안 와도 바닷가 앞에 집 지어서 살고 싶다. 근데 식당은 어떻게 해? 회사는 정년퇴직이라는 게 있지만 돈벌이가 되는 식당을 지금 당장 문을 닫고 내려가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도 한창 일할 나이이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멈추지 않는 기차처럼 달려온 인생에 휴식도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갱년기인지 뭔지 좀 숨 쉴 틈이 필요했죠. 그러면 시골에 집을 한 채 살까? 별장처럼. 집을 사자고? 별장이라는 말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원하던 대로 바닷가 앞에 집을 한 채 사놓고 왔다 갔다 하면 참 좋을 것 같았습니다. 멀리까지 갈 것도 없이 서해안 정도에 사두면 주말마다 갈 수도 있을 듯 했습니다. 돈 많으신가 봐요. 아들에게 말을 했더니 어쩐지 반응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을 사셔야죠. 그 수익 나오는 부동산에서 네가 살고 있는 거잖아. 저희 집이요. 그거 말고요. 오피스텔 같은 거 여러 개 사서 돈을 버는 게 낫지 않나. 김 씨가 요새 우울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이러다 돈만 벌다가 죽겠다 싶은 기분 때문이었죠. 그래도 바닷가 앞에 있는 집 살 거야. 말리지 마.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들은 김 씨 부부가 바닷가 집을 사는 걸 무척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 씨 부부는 쉬는 날마다 집을 보러 다녔죠. 그런데다가 전원주택 사봤자 오르지도 않아요. 떨어지면 떨어졌지. 그런 김 씨를 보고 아들은 혀를 차곤 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그 돈 저한테 주시면 제가 투자할 곳 좀 알아볼게요. 집 살 거라니까? 아니, 여행 가고 싶으면 그때그때 호텔에서 주무시면 되죠. 그게 집을 사는 것보다 훨씬 싸요. 됐어.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도와주지 않을 거면 신경 쓰지 말어. 어쩌면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래도 내 집을 갖고 있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3개월. 결국 김 씨 부부는 원하던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바닷가와 걸어서 5분 거리 전원주택이었습니다. 150평 대지 위에 있는 아담한 2층 주택이었죠. 자주 가지도 못할 거면서. 아들은 그 뒤로도 계속 투덜거렸죠. 그래도 김 씨 부부는 좋았습니다. 한 달에 2~3번밖에 못 내려가기는 했지만 쉬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죠. 우리 올해부터는 쉬는 날 좀 늘리자. 가끔씩 내려가서 잡초도 뽑고 바닷가도 거닐고 김 씨 부부는 대부분 쉬는 날을 별장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대로 쉬는 날을 늘려서 식당 일도 조금 쉬엄쉬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저희 이번 여름 휴가요. 어디 갈지 고민을 해봤는데 서해안 쪽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거기에 별장 있는데 굳이 돈 쓰는 것도 그래서 엄마 별장에서 하룻밤 묵으려고요. 여름 휴가를 김 씨의 별장으로 가겠다는 아들. 그동안 사진으로는 집을 보여줬었는데 아직 방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청소만 깨끗하게 해놓고 나와. 김 씨가 아들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며 말했습니다. 숙박비 대신에 잡초 좀 뽑아주고. 안 그래도 요즘에 일이 바빠 못 내려가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별장에 다녀온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집이 진짜 좋긴 하던데요. 그렇지? 사길 잘했지? 바닷가도 가깝고 정이도 진짜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아들도 그렇게 반대를 하더니 막상 가보니 좋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그 뒤로도 종종 놀러갈 일이 있으면 김 씨의 별장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 앞 집을 샀다는 걸 다른 친척들이 알았는지 김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2박 3일로 놀러 가려는데 성수기라 그런가 방도 없고 더럽게 비싸더라고요. 형수네 별장에서 2밤만 묵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여름 휴가로 인기가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가 펜션처럼 생각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도 아니고 가족이 이용한다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죠. 대신 담배는 피시면 안 돼요. 특히 2층은 벽이 전체 다 편백나무라서 담배 피다가 잘못하면 불나요. 냄새도 많이 나고. 아이, 당연히 담배는 밖에서 피죠. 그렇게 시동생에게 집을 빌려준 다음 주 식당 문을 닫는 날에 김 씨는 남편과 함께 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집 상태를 보고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거실로 들어서자 엉망이 된 실내가 보였습니다. 뒷정리를 한 건지 만 건지 늘 깔끔하던 거실엔 가스 버너와 냄비 같은 것들이 나와 있었고 쓰레기가 담겨있는 검정 봉투도 몇 개 보였습니다. 싱크대에도 다 정리되지 않은 식기들이 널브러져 있었죠. 밖에서 펜션을 이용해도 이것보다는 깨끗하게 쓸 텐데 어떻게 가족 집을 빌리면서 이렇게 지저분한 상태로 돌아간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집 안으로 한 발 떼서 들어가는 순간 김 씨는 바닥으로 자빠져 버렸습니다. 괜찮아? 남편이 서둘러서 김 씨를 일으키는데 남편도 휘청거렸습니다. 바닥에 온통 기름칠을 해놓은 것처럼 미끈거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고기 기름이 굳은 듯 했습니다. 바깥에 그릴이 있는데 안에서도 고기를 구워 먹은 것 같았죠. 아니, 바닥에 신문지도 안 깔고 이게 뭐야? 아이고, 남편도 골치가 아픈 듯 했습니다. 벽지도 찢어졌네. 도대체 집에서 무슨 짓을 한 건지 집골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니 편백나무 냄새 사이로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김 씨의 표정이 굳어있으니 남편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깨끗하게 쓰라니까. 남편이 남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한바탕 욕을 퍼부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못 치웠다고 변명을 하는데 집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는 시동생과 마주쳐도 왠지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언니, 우리 휴가 가려는데 언니네 별장 좀 쓰면 안 될까? 안 돼.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아니, 딱 3일만 쓸게. 그리고 숙박비도 낼게. 20만 원에 좀 빌려주라. 아니야. 100만 원을 줘도 그건 안 돼. 미안하지만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김 씨 부부는 그 누가 부탁을 해도 집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요청까지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주말에 별장 좀 써도 돼요? 그래, 써. 아, 근데 저희끼리 가는 건 아니고요. 처갓집 식구들이랑 같이 그쪽 주변에서 하루 묵으려고 했는데요. 장모님이 엄마 별장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한번 가보고 싶으시다고. 정이가 너무 좋다고 자랑했었나 봐요. 사돈 총각이랑 다 같이? 너도 다른 사람한테는 별장 안 빌려주는 거 알잖아. 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처가 부탁이라. 또 장모님도 나중에 시골 내려가서 전원주택에 살고 싶으시다고. 구경도 할 겸 가보고 싶으시대요. 마침 바깥사돈도 얼마 전에 은퇴하고 쉬고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김 씨가 싫다고 하면 아들의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아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럼 네가 책임지고 깨끗하게 써. 알겠지? 당연하죠. 그렇게 아들과 사돈에게 별장을 빌려주고 나서 2주 뒤에 가본 김 씨는 집 상태를 보고 무척 만족스러웠습니다. 별장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다녀간 뒤에는 사돈에게서 따로 연락도 받았습니다. 좋은 집 빌려줘서 감사하다고, 너무 힐링이 됐다며 말이죠. 그래서 빌려주고 나서도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끼는 별장에 한동안 못 가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 주에 하루만 별장 쓸게요. 그래. 그렇게 해. 근데 요즘 별장 안 가시나 봐요. 저번에 갔을 때 풀이 엄청 자라있던데. 아이고, 가서 관리 좀 해야 되는데. 영숙 씨 알지? 주방에서 일하는 이모. 네. 지난달에 일을 그만뒀는데 일할 사람이 없네.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어. 그래도 식당 쉬는 날 있잖아요. 쉬는 날엔 병원 다녀.
일이 늘어났더니 허리가 말썽이네. 하필이면 식당에서 가장 오래 일했던 직원이 아들이 사는 서울로 떠나는 바람에 곤란하게 됐습니다. 가끔은 식당을 맡겨놓고 쉴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불가능했고 새로운 사람도 아직 못 뽑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도 좋지 않았던 허리가 요즘도 아파서 매주 물리치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내려간 김에 예초기 좀 돌릴게요. 어머, 그래줄래? 김 씨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자 아들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내려가서 제가 관리하죠.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김 씨는 참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별장에 못 가봐도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유지를 하고 있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깨름칙한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에 별장 못 가시잖아요. 그렇지? 만약 누가 좀 장기적으로 별장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쩌실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누가 빌려달래? 아, 그건 아니고요. 요즘 거의 안 가시길래. 혹시나 해서요. 비워두기는 아깝잖아요. 그래도 그러고 싶지는 않네. 가끔 가더라도 우리 집인데 집을 빌려주는 건 좀 그렇지. 돈을 줘도요? 아이 골치 아파서 싫어.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고. 아들은 김 씨의 대답을 듣고는 싱겁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씨도 뜬금없는 아들의 질문이 이상하긴 했지만 이내 잊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기요금 고지서를 문자 메시지로 신청할 수 있다기에 별장 고지서도 모바일 고지서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띠링 울리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이거 봐. 무슨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와? 세 달치 전기세가 밀려 있었는데 금액이 78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관리해준다고 했고 보통은 비워져 있는 집이니 전기세나 수도세는 아들에게 10만 원씩 입금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가끔씩 들려서 사용하더라도 보통은 그 정도 안에서 해결이 되고도 남아야 정상이었죠. 그런데 전기세가 밀려 있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금액이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누전되고 있는 거 아니야? 남편도 무척 놀란 눈치였습니다. 에어컨을 몇 번 틀어도 이 정도 금액이 나올 수가 없었죠. 그런가 보다. 한전에다가 전화를 해봐야 하나? 그런데 한전에다 전화를 해봤더니 검침이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았죠. 준영이한테 연락해봐. 남편의 말을 듣고 김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세에 대해 이야기하자 아들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누전 아니에요. 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와? 제가 콘센트에 전자제품을 뭐 하나 꽂아뒀는데 계속 가동이 됐나 봐요.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을 못했네요. 제가 바로 낼게요. 걱정 마세요. 아니 뭘 꽂아뒀길래 그렇게까지 많이 나와? 아, 별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낼게요.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별장에 갈 시간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또 한 달이 지나자 어쩌면 아들 말처럼 가끔씩 펜션이나 호텔에서 묵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러던 차에 김 씨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불이요? 경찰에게서 전화를 받은 김 씨. 별장에 불이 났다는 당황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허둥지둥 대는데 경찰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지나가던 상태인데요. 담배를 피우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집에 아무도 없는데. 세 분이 지내고 계시던데요. 2층에서 불이 옆 나무에 옮겨가서 근처 밖까지 탔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에 김 씨는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내부에 있던 3명은 사돈네 가족이었고 사돈네 외계 장에 다녀온 사이에 사돈 총각이 편백나무 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냈다고 했습니다. 혼자 불을 꺼보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2층이 홀랑 타버렸다는 말이었습니다. 급하게 내려가서 확인한 집은 김 씨가 알던 집이 아니었습니다. 2층이 홀랑 타버렸고
1층도 제가 내려앉아 폐가 같은 느낌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묵은 것 같지도 않은 게 살림을 하는 집 같은 느낌이 났습니다. 경찰이 사돈 내외가 장을 보러 간 사이에 불이 났다고 했는데 그러는 것을 보면 어쩌면 한동안 이곳에서 지낸 것 같았죠. 내 집도 타버렸고 이웃의 밭이 타버린 것도 우선 김 씨가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벌금은 사돈 내외가 냈지만 김 씨가 지불한 이웃의 피해액과 김 씨의 재산상 손해를 합치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 애가 실수를 해가지고요. 정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사돈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끝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저희 집에서 지내고 계셨던 건가요? 그게 이 서방이 좀 지내도 된다고 해서 기분 전환도 할 겸. 얼마나 계셨어요? 한 달 아니 2달 조금 안 됐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아들도 같이 내려와서 대역죄인 마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말씀을 못 드렸어요. 말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는데 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김 씨는 전혀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믿었던 자신이 바보였습니다. 김 씨가 이를 수습한 뒤에 나중에 사돈과 아들 내외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안 다친 게 다행이죠. 안 다친 건 다행이었지만 그렇다고 김 씨의 피해가 가볍지 않으니 쉽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돈의 태도가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근데 저희가 여윳돈이 없어서 우선 500만 원 드릴게요. 피해본 건 3천이 넘었지만 500밖에 없다는 사돈의 말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500만 원으로는 이웃에게 보상해준 돈도 메꾸지 못했습니다. 보상을 해준 뒤에도 마을 분위기가 흉흉해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러면 나머지 돈은? 그러자 아들이 천천히 갚겠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언제? 엄마, 그건 저랑 따로 얘기해요. 사돈도 돈 이야기가 불편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사이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했죠. 아니 500만 원으로 어떻게 하니? 저희가 목돈 생기는 대로 드릴게요. 생판남이었다면 법적으로 뭐라도 해보겠지만 그냥 친척도 아니고 사돈지간이니 더 강력하게 따지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차차 갚는다고 하니 속은 쓰리지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단 100만 원도 추가적으로 받지를 못했죠. 도대체 돈은 언제 주는 거야? 지금 사정이 좀 어려우신가 봐요. 천천히 갚겠다고 했으면 다달이 얼마라도 줘야 할 거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는데 어떡해요? 김 씨는 답답한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기다리라고만 하는 사돈이 참 야속했습니다. 정말로 갚을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줬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건 아들이었습니다. 별장에 불이 난 지 5개월쯤 되었을 때 아들이 김 씨에게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수리는 다 하셨어요? 그래. 수리는 다 하긴 했는데 갈 수가 없다. 왜요? 아, 왜긴 왜야? 안 그래도 타지 사람이라 이웃들의 텃세가 없다고 할 수 없었는데 그런 피해를 입혔으니 김 씨 부부를 곱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수리한다고 시끄럽게 하니 지난번에 내려갔을 땐 이장이라는 사람에게 한참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쉬러가는 별장인데 불편해서 도무지 갈 마음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런 속도 모르고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수리 다 끝났으면 혹시 저희가 하루 좀 써도 돼요? 뭐라고? 아, 이번 주말에 좀 다녀오려고요. 놀러 갈 돈이 있으면 엄마 돈이나 갚어. 아,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별장에서 좀 묵자는 거죠. 호텔은 비싸니까. 너 정말 양심은 있니? 너희 장모는 그 돈 언제 준대? 금방 주신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내려간다는 거야? 그렇죠.
아니, 그 시간에 차라리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니? 양심이 있으면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너희끼리 쓴다고 해도 이제는 안 돼? 그런데 이런 태도는 아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참다 못한 김 씨는 사돈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반년 넘게 흘러서 받은 금액이 고작 200만 원이었습니다. 김 씨네 별장이 아니더라도 놀러 갈 건 다 가는 것 같은데 김 씨에게 줄 돈만 없는 듯 했습니다. 사돈, 안녕하셨어요. 아, 어쩐 일로 연락을 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 별장은 팔기로 했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불났던 집이라 헐값에 내놔야 하는데 지금 그 수리비조차 못 받고 있어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돈이요? 저희가 요즘 사정이 좀 안 좋아요. 바깥 양반은 퇴직해서 돈벌이도 없고 그 큰 돈을 어떻게 바로 마련을 하겠어요? 바로가 아니라 벌써 1년이 다 돼가요. 당장에 몇 천이 어디서 나냐고요?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전화를 해서 따지셔야겠어요? 아니, 따지는 게 아니고요. 있는 사람이 좀 베풀면 어때서요? 그리고 사돈끼리 돈 가지고 이러시는 거 정말 아니죠? 작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그리고 사돈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을 안 아들도 김 씨를 비난했습니다. 아니, 장모님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제 입장이 뭐가 돼요? 그동안 네 입장 생각하느라 참은 거야. 고소하고 싶은 거를. 고소요. 그러면 제가 처가에서 고개라도 들겠어요? 천천히 갚겠다고 하시잖아요. 만약에 장모님이 못 주시면 저라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의 말에 김 씨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김 씨가 참았던 것이 배려인 줄 모르고 도리어 화를 내는 아들이 괘씸했습니다. 그래? 네가 대신이라도 갚는다고 그랬지? 그래서 김 씨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죠. 별장은 시세보다 싸게 내놓았는데 운이 좋게 금방 팔렸습니다. 바닷가 앞집을 찾는 사람이 금방 나타나줘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손해본 금액이 수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아들이 살고 있는 빌라도 부동산에 내놓았죠. 엄마, 집에 부동산에서 찾아왔는데 뭐예요? 엄마가 내놨다고 그러는데. 그래, 네가 갚는다며. 너 주려고 했던 그 집이라도 팔아야겠다. 네? 뭐라고요? 못 들었니? 그런 줄 알고 빨리 집 좀 비워줘라.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네가 분명히 네 입으로 얘기했잖아. 아니, 엄마는 지금 당장 그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사돈 앞으로는 소장이 갈 거야.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럴 거면 저희 집은 왜 팔려고 하시는데요? 그건 그거고 어차피 그 집도 내 건데 내 거 팔았다고 손해본 게 없어지니? 그 돈 보태서 별장도 새로 마련할 거야. 너희가 모르는 곳으로. 그러니까 빚진 건 너랑 사돈이 갚아야 되는 돈이야. 아들은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더 이상의 호구짓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너도 똑같이 소장 받고 싶지 않으면 얼른 짐 싸서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안 나가면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야 될 테니까 알아서 결정해라. 김 씨는 아들을 빌라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딱 아들과 사돈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사돈,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드릴 테니까요. 애들 집 문제도 그렇고요. 저희한테 소송 거는 것도 다시 좀 생각해 주세요. 아들도 사돈도 김 씨에게 전화해서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기회를 주었던 김 씨는 이제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빌라를 판도는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 투자를 할지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아들에게 갈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집을 남에게 빌려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한 교훈은 되었습니다. 사돈은 우선 2천만 원부터 갚겠다며 바로 돈을 보냈습니다. 용을 써도 못 받던 돈을 일부라도 우선 받게 됐으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집을 뺀 뒤로는 한동안은 김 씨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김 씨는 상관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런 철없고 처가밖에 모르는 아들은 김 씨도 없는 셈 치는 게 마음이 더 편했습니다. 아들 챙길 돈과 노력과 정성으로 김 씨 스스로의 삶이나 신경 써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김 씨 부부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새로운 별장을 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삶의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었죠. 비록 아들이나 사돈과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사이가 틀어졌지만 마음만큼은 더 평화로웠습니다.